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면 평탄하게 살아온 듯 하면서도 그 속엔 적잖은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위기로 남은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말이 꽤나 충격적일 수 있으니 부디 끝까지 조심스럽고 깊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듬해 첫 아들을 품에 안았고 그 다음 해엔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나 셋째 아들이 세상에 와줬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새 아들, 다섯 식구가 북적이고도 정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언제나 불행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걸까요? 막내가 두 돌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박 회사에 다니던 그이는 큰 사고에 휘말렸고 여러 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죠.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오래 그렇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직 핏덩이 아이 셋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정신을 다잡고 사회로 다시 나섰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기에 집 앞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참 인심 좋은 분이어서 아이들이 식당 안쪽 작은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아이가 아프면 직접 병원에 데려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며 십수년을 보냈고 삼형제를 어엿하게 길러냈습니다. 결국엔 제가 직접 식당을 열어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피곤이 스르륵 녹아내리고 다시금 힘이 솟아났습니다. 세월이란 참으로 야속하게도 빠르더군요. 마치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눈 깜짝할 새 삼형제는 훌쩍 커버렸고 어느덧 대학을 졸업해 저마다의 인생을 향해 떠났습니다. 셋 다 성실하고 야무지게 잘 자라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이라는 커다란 도시 속으로 들어갔죠. 첫째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기에 비교적 일찍 자리를 잡고 든든한 짝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째는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사람을 금세 사로잡는 재주가 있어 그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 손주라는 보물 같은 아이도 선물 받았죠. 어느덧 손주들의 재롱을 피우며 제 품에 안길 때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잘 살아왔구나 하는 뭉클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내 그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던 아이였죠. 삼형제 중에서도 유난히 감수성이 깊고 말보다 눈빛이 먼저였던 아이였죠. 막내는 30을 넘긴 나이에도 연애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친구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은 아껴도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는 아이였기에 저는 막내 아들의 혼자 걷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가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고향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먼저 뛰곤 했죠. 막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얼마나 반갑니?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엄마 밥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 그래, 당연히 해줘야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네 엄마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가득 차려줄 테니 오늘은 마음껏 먹어. 저는 그날그날 막내를 위해 손이 아프도록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지지고 볶고 쪘습니다. 아이는 그 음식을 천천히 말없이 먹었고 가끔 밥을 씹다 말고 한숨을 길게 쉬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서울에서 사는 거 많이 힘들지? 그냥 저냥 물 흐르듯이 살고 있어요.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많이 지쳐 보인다. 얼굴이 말랐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네. 막내야,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오는 건 어떠니? 엄마랑 같이 식당 하면서 조금은 숨 쉬듯 살면 좋을 텐데. 아니요, 엄마. 서울에 남아야죠. 저 돈도 벌어야 하고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짐이라니. 아이야, 세상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짐으로 여기겠니? 엄마는 너 하나면 돼. 언제든지 진심으로 힘들면 망설이지 말고 내려와. 엄마는 늘 여기 있을 거니까. 고마워요, 엄마. 근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나 대학 보냈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이 일도 언젠간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 끝에 아이가 웃어 보이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가 쓸쓸하고 깊은 어둠이 잠겨 있는 것 같아 저는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어릴 때부터 참 여린 아이였습니다.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도 마음이 상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오래도록 자책했죠. 어른이 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줬고 그 상처는 골마 터지지 않으려 마음 깊숙이 눌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른 중반이 될 때까지 아이는 연애도 없이 친구도 없이 직장과 집을 오가며 말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걱정되어 저는 서울로 몇 번이고 올라갔습니다. 늘 혼자 사는 아이 방은 눅눅했고 가끔은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곤 했죠. 저는 그 아이 방을 구석구석 정리하고 김치며 장조림, 잡채며 나물, 빈틈없이 반찬을 채워놓고서야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 꺼진 아이의 방이 자꾸만 떠올라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제가 막내에게 사랑을 부족하게 준 것 같아 마음이 항상 아팠답니다. 막내는 늘 제게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였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고맙고 사랑스럽지만 막내는 이상하게도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다른 아들들보다 막내를 더 많이 찾아갔습니다. 반찬 한 통을 싸더라도 막내 먼저 챙기고 김장철이면 제일 맛난 김치를 한 통 담아 이건 막내 거다 하며 따로 포장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녀석이 어느 날 불쑥 빙긋이 웃으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결혼? 너 연애도 안 하잖아. 여자 사람 친구는커녕 혼자 밥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막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뭐? 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가 안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아유, 이놈 봐라. 우리 막내가 엄마를 이렇게 놀래키는구나. 그럼 너 연애하고 있었던 거야? 네, 사귄 지 꽤 됐어요. 한 3년쯤 됐나?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여자친구 쪽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봄꽃 하나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다면 아마 네 성격을 이해하고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겠구나. 엄마는 감이 딱 온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렇게 저는 보기도 전에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예쁜 것도 참 보기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의 말투와 눈빛, 조심스러운 손짓 하나하나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다정하고도 단단하던지요. 아, 이 아이는 우리 막내를 지켜줄 사람이다. 그 생각에 저는 망설임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곧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돈댁 어르신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더군요. 형편 되는 만큼만 준비해 주세요. 괜히 무리해서 비싼 집 해주시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편안하고 따뜻해지던지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분들이라는 걸 짧은 대화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보내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환해졌습니다. 마당에 핀 꽃이 저 혼자 향기를 내는 듯했고 밥을 하다 말고도 장을 보다가도 이유 없이 웃음이 삐쭉삐쭉 올라왔죠. 그래, 이젠 다 키웠구나. 정말 이만하면 내 인생도 꽤 잘 살아낸 거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칭찬하며 빈방이 주는 쓸쓸함 대신 뿌듯함과 안도를 껴안고 지냈습니다. 저는 새 아들을 키워낸 어미로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긴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로 연락 없이 아들들의 신혼집을 찾지 않는 것. 며느리들이 혹시라도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어 항상 조심했고 연락하더라도 정말 짧고 간단하게 꼭 필요한 말만 전했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것보다 때로는 멀찍이서 묵묵히 바라보는 쪽이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고향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마당엔 이른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는데 문간에 서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막내야,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혼자 내려온 거니? 아들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이 녀석아, 결혼한 새신랑이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할 때지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 혹시 며느리랑 다퉜냐?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요.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아이, 그래도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동자엔 맑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괜찮다곤 했지만 저는 그 말보다 그 아이의 말없는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일단은 속을 들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부터 제대로 챙겨주자 마음 먹고 부엌으로 가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저는 실없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막내와 함께 동네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볕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아이와 나란히 걷는 그 길은 오래전 우리의 시간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듯했습니다. 우리 막내 기억나니? 이 길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 그것도 빤스만 입고. 에이, 엄마 설마요. 그런 말하면 사람이 아니게 들린다고요. 아니야, 진짜야. 여름이면 덥다고 옷 입기 싫어해서 내가 아무리 입혀놔도 네가 나가서 다 벗어놓고 놀았잖아. 맨몸으로 자전거 타며 깔깔 웃던 너.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런데 그 귀염둥이가 벌써 결혼도 하고 곧 마흔이라니 참 세월 빠르다. 전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여전히 어리광 부리고 싶어요. 그건 감수성이 풍부한 거지. 순수하단 뜻이야. 넌 어릴 적부터 그런 아이였어. 엄마는 늘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네요. 정말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뭉클하게 울렸습니다. 그 아이의 쓸쓸한 속마음이 흘러나온 듯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물어봤죠. 막내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니? 혹시 사이가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아들은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걱정하실 일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묻지 마세요. 근데 네 얼굴이 말하고 있잖니. 수심이 가득해. 엄마가 네 얼굴 하나만 봐도 다 아는데 어떻게 안 묻겠니? 결혼 생활 힘들지 않니? 그 질문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대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와 가까운 동네에 사는 첫째에게 당부했죠. 막내 좀 자주 들여다봐라.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든가 보다. 아무 말 안 해도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네, 제가 들여다볼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배어 있었지만 결국 털어놓더군요. 막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사실 막내 재수 씨 말인데요. 이 전업주부라면서도 하루 종일 집에 안 있어요.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명품 쇼핑만 해요.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막내가 번 돈으로 자긴 사치만 하고 집안은 엉망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아이의 우울한 눈빛, 무거운 발걸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멀찍이서 바라만 볼 수 없다고. 어미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식당 문에 이틀간 휴무라는 쪽지를 붙여두고 가게도 집도 잠시 내려놓은 채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막내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땐 제 심장도 문을 두드리듯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니들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 새아가, 주부가 집에 있으면서 대체 뭐라는 거냐? 이게 지금 집안 꼴이냐? 거실은 먼지 낀 가구들, 정리되지 않은 빨래, 식탁 위엔 굳어버린 국.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 이건 오늘 저녁에 한꺼번에 치우려고요. 어머님, 저 약속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 오늘은 미뤄라. 내가 오늘 내일 너한테 살림이라는 게 뭔지, 살림뿐 아니라 내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시어머니한테 살림 배우나요? 저희 부부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섭하러 온 거 아니야. 도와주러 온 거야. 네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들리는 말로는 네가 명품만 휘감고 다닌다더구나.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니? 지난 일은 묻지 않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정신 차려라. 며느린 잔뜩 인상을 찌푸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함께 방을 치우고 부엌으로 가 음식을 같이 만들며 잔소리를 넘어선 가르침을 줬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 가시가 되었지만 어떤 말은 진심이 되어 가슴에 박히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막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선 아이는 집안 풍경을 보고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눈치를 슬며시 보더니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신혼집엔 그것도 연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가 너한테 연락 안 하고 집에 찾아가면 반갑기나 하냐? 네 각시가 집안일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뭐? 이 녀석이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 네가 내 집에 연락 없이 오는 건 되고 나는 안 되냐? 막내는 결국 저를 밀어내듯 문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차갑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제 아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엄마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제 눈엔 괜찮아요. 아내도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막내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게 사랑이니? 너 혼자만 애쓰고 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엄마,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 엄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터덜터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가족과 멀어져 있는 이 거리를 좁혀야겠다. 서울엔 제 자식 셋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고향에 남아 식당 문을 열고 빈집에 불을 켜고 말벗 하나 없는 방에서 자식들 걱정만 하고 있으니 제가 뭘 위해 고향에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래도록 지켜온 식당, 익숙한 마당, 정든 이웃,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말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살아가기로요. 서울로 이사한 뒤 저는 막내 아들 근처의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삿날 큰아들과 둘째까지 모두 찾아와 짐을 옮기고 정리를 도와주며 말했죠. 이제 가까우니까 자주 얼굴 보면서 지내요, 엄마. 이젠 우리도 좀 효도해야죠. 엄마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하던지요. 비로소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내만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 못할 걱정이 있는 듯 눈빛이 자꾸만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이제는 더 가까이에서 막내를 지켜보자. 며느리의 생활을 바로잡고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그 결심으로 저는 자주 막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며느린 집에 없었습니다. 늘 외출 중이었고 돌아오는 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제차 조수석에서 며느리가 내렸고 외제차는 돌아서 나가더군요. 딱 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채 손에는 쇼핑백을 몇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새아가, 너 지금 오는 거냐? 어머님? 설마 여기서 절 기다리신 거예요? 우와, 스토커도 아니고 무섭게 왜 이러세요? 스토커?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니? 너야말로 무섭다. 주부란 사람이 집은 내팽개치고 매일같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너 오늘도 옷이 바뀌었네? 또 명품이지? 그것도 다 내 아들 돈이지 않냐? 진짜 치사하게 왜 이러세요? 저희 부부 문제라니까요? 어머님 제발 좀 껴들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요. 짜증? 넌 짜증만 나지? 난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내 아들이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퇴근하는데 넌 뭘 하니? 제발 제발 좀 아들 내조 좀 해라. 내 자식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아, 그럼 어머님이 밥 해주시러 매일 오세요. 그렇게 아들한테 집착하실 줄은 몰랐네요. 마마보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저 인기 많았거든요? 저한테 줄 선 남자들 많았어요.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냐? 남자 줄 섰다는 게 자랑이니? 그리고 내 아들은 마마보이가 아니라 내가 더는 참을 수 없어 찾아온 거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살 거냐? 됐고요. 피곤해요. 저 이제 들어가요. 어머님도 제발 집에 좀 가세요. 예, 새아가! 내 말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너 방금 같이 차 타고 온 남자 누구니? 현관문 앞에서 등을 돌린 며느리는 말 그대로 절 무시하고 혼자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문틈으로 조용히 흐르는 며느리의 비웃음 같은 기운이 저를 찌르듯 날아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 의혹은 처음엔 그저 제 머릿속에서 피어난 의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한 망상이 아닐까, 내 감정이 과하게 앞서 나간 건 아닐까 자책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저 침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절대 나서지 않겠다. 그게 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선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밤이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아들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들이 퇴근했나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불이 켜졌는지 보는데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애들 신혼집에 막 들어갈 순 없으니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이윽고 우렁찬 외제차가 소리를 내며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자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외간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 모습.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는 아들네 집 바로 앞 주차장에 멈춰섰고
며느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제가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이죠. 제 아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외간 남자의 차를 타고 집 앞까지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말해야겠다. 이젠 묻지 않겠다. 그냥 이 자리에서 물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낄낄대며 아주 밝고 신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죠. 저는 바로 뒤에서 그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정말이지 제 심장을 찢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 야, 이번 주말에 클럽 가자. 진짜 오랜만에 신나게 놀고 싶다. 가서 귀엽고 몸짱이 20대 애기들 좀 꼬셔봐야겠어. 뭐? 우리 남편? 걱정하지 마. 완전 멍청하고 아둔한 호구라서 내가 뭐라 해도 그냥 끄덕끄덕해. 말 한마디 못해. 그럼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길들였는데. 지금쯤이면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인간이 됐지. 나 진짜 대기업 다니는 남자 하나 꼬시는데 몇 달이나 걸렸는지 몰라. 그런 인간 하나 제대로 벗겨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플랜 A야. 아, 근데 요즘 문제는 CM이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 아니, 눈치채고 뭐라 하려고 하더라고. 남편한테도 이상한 소리 슬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플랜도 짜고 있어. 음, 아무튼 이번 주말에 비싼 술 한 병씩 시키고 우리끼리 불태우자. 아, 나야 뭐 남편 카드 긁으면 되지. 아, 그 인간 내가 쓰라면 다 쓰는 호구니까. 그 순간 저는 마치 벽을 보고 있는 듯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손끝이 저릿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꽂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덜덜 떨리고 발은 땅에 붙은 듯 굳어버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웃으며 통화를 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으로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들의 삶을 상상했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서 있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봤다면 단지 어지러워 쓰러진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날 제 안에 있는 마지막 인내심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어깨가 푹 꺼진 뒤에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틀비틀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머릿속엔 그 통화 내용이 반복 재생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아직도 며느리의 그 웃는 목소리가 귀에 아른거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아들의 가정은 지금 심각하다. 그 틈을 깎아내고 메우지 않으면 아들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토요일 막내와 단둘이 마주 앉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아침부터 나갔고 예의 그 화려한 옷차림에 바삐 걸음을 옮기더군요. 아이 하나 없으면서 마치 세상 모든 일정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거실에 막내와 마주 앉은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이젠 정말 네 얘기를 좀 듣고 싶구나. 뭘요? 막내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묘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마음속 깊은 결심을 꺼냈습니다. 너 며느리랑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뭐라고요? 너무 오래 참았다.
너 계속 이렇게 호구처럼 살고 싶니? 마음은 병들고 몸은 지쳐가는데 그게 사는 거냐? 막내는 그 말에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이내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호구라뇨?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세요? 제 아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점이 있어도 저한텐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해? 그 아이가? 널 무시하고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그 아이가? 엄마 전 괜찮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냥 좀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말에 제 안에 눌러뒀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막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너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 줄은 알고 있냐? 너만 혼자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마음은 골마가고 있어. 계속 이렇게 살면 너만 망가진다. 네가 정말 불쌍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 그러자 막내는 이성을 잃은 듯 외쳤습니다. 진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난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왜 엄마가 더 난리세요? 왜 엄마가 나서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든 가정이에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물을게. 네 처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네 밥 한 끼라도 차려준 적 있냐? 있으면 말해봐라. 단 한 번이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평생 책임지는 사람이라고요. 책임이랑 희생은 다르다, 이놈아. 지금 너는 책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바치는 거야. 넌 지금 사랑받는 남편이 아니라 외면받는 기둥일 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막내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눈가인 물기까지 맺혀 말했습니다. 이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제발 나가세요. 제발 나가요. 왜 갑자기 서울로 이사까지 와서 사람 숨통을 쪼이고 난리예요? 나가라고요. 나가란 말이에요. 그 순간 아이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침까지 흘리며 마치 오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처럼 저는 가슴을 움켜쥐듯 안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내 자식에게 처음으로 적대적인 눈빛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우울함과 가스라이팅까지 당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뭔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막내의 상태, 며느리와의 생활, 그리고 오늘 막내의 폭발까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너희들이 나서야겠다.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셋 중 막내가 가장 여리다는 거 너희도 잘 알잖니. 우리 이 일을 그냥 두면 안 돼. 막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래서 결국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저 셋이서 막내 아들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쯤 인파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나오는 모습, 바로 막내였습니다. 막내야!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던 아이의 얼굴엔 놀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엄마? 형들까지 무슨 일이에요? 차 타자, 잠깐 얘기 좀 하자. 막내는 뭔가 감지한 듯 움찔했지만 형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자 그저 한숨만 푹 쉬더니 순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무겁다 못해 짓눌릴 듯 했죠. 어디 가는 건데요? 병원이다. 상담 좀 받아보자. 엄마가 부탁하는 거다. 정신과요? 그래. 요즘엔 다들 상담 받는다. 별일 아니야. 막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죠. 진짜 이게 뭐라고. 서울 외곽. 야간 진료가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하자 막내는 차문을 한참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내리며 조용히 등을 떠밀었습니다. 야, 가자. 별거 아니야. 그냥 얘기나 좀 해봐. 진짜 이상하면 다시는 엄마도 형들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대신 오늘은 좀 말해보자.
진료실에 들어가니 중년의 남자 의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묵직한 사람이었어요. 막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의사의 짧고 단단한 질문에 조금씩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좀 넘었고요. 근데 뭐랄까,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내가 외출이 많다고 하셨죠? 네, 거의 매일 나가요. 나가서 뭐 하는진 잘 모르겠고요. 말하면 싸우니까 그냥 모른 척해요. 대화는 자주 하시나요? 거의 없어요. 밥도 같이 잘 안 먹고 잠도 따로 자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막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 걸렸어요. 핸드폰에서 메시지 본 적도 있고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다고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가 싶어서. 그 순간 저는 입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려는 걸 겨우 삼켰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의사가 제 쪽을 슬쩍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을 깨물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료가 끝나자 의사는 저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앞장서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 아드님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은 회피와 분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쩌죠? 아드님이 상담을 통해 현실을 정확히 보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 문제도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서 얼굴을 붉히는 대신 아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걸 확인했고 약도 잘 챙겨 먹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말 수 없고 어두웠던 막내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든 버티면 되겠지 하고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젠 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며느리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대화도 설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막내는 담담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했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온해 보이던 그 일상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막내 아들과 저 단둘이 그의 집에 머물고 있던 날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와 막내는 눈을 마주치며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말없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단지 보험사 직원의 방문이었을 뿐인데도 무언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했죠. 며칠 뒤 마침 안사돈의 생일이었고 사돈 부부와 며느리 셋이서 모여 외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직접 그들이 모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사돈, 우리 집에 웬일이세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 막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외근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지금 막 병원에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딜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로 왔습니다. 사돈 며느라,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사돈 부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그 눈빛 어딘가에서 웃음을 참고 있는 얄미운 기색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며느린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너무 계산된, 마치 연습한 듯 어색한 연기였고 감정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장례식장으로 가시죠.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이니 가족들이 함께 보내줘야죠.
어머님, 저 때문이에요. 그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못나서 정말 죄송해요. 새아가, 이제 다 끝났는데 네 탓을 해서 뭐 하겠냐? 남은 자들이 할 일은 잘 보내주는 거지. 어서 장례식장으로 갑시다. 다들 따라 나서세요. 그렇게 우리는 안사돈 생일날 아들 장례식을 간다는 명목으로 모두 승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큰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렸고 차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가라앉은 공기처럼 차 안을 감쌌죠. 이윽고 차량은 멈췄고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며느라, 내려라, 다 왔다. 어머님, 여긴 장례식장 아니잖아요. 응, 일단 경찰서에 먼저 들어가야 한대. 절차가 있대서. 금방 끝날 테니까 어서 하차해요. 그들이 내리자 당황한 기색이 확연히 드러났고 며느리는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경찰서에... 우린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고 접수대 너머로 익숙한 형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걸어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데리고 왔어요. 범인들이에요. 그러자 며느리가 잔뜩 겁먹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범인이라뇨? 지금 우리더러 범인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범인들 맞잖아. 내 아들 이름으로 몰래 사망보험을 무려 7개나 들어놨더라. 그것도 본인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못 들어봤냐? 내 아들 친구가 보험 설계사인데 가입 내역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이 온 거야. 그게 출발이었지.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어머님, 전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잡아떼는구나. 네가 네 부모랑 짜고 내 아들을 해칠 계획을 세운 거 전부 다 알아. 막내가 너희가 대화 나누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거든. 아주 꼼꼼하게 보이겠더라. 보거독을 넣자, 기찻길로 유도하자, 육교에서 미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어. 이젠 끝이야.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 그럼 제 남편은요? 진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진짜 죽은 거냐고요? 멀쩡한 내 아들을 왜 죽은 사람처럼 떠드냐? 내 표정을 보고도 몰랐니? 내가 그렇게 침착했는데도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경찰서로 끌어들이려고 연극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형사님 뒤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살아있고 또렷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잘 됐네요. 그래, 막내야.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 판 벌인 거야. 이제 이 사람들 법대로 끝을 보게 하자. 모든 것은 보험사 직원이 이상한 점을 제보해 오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빠르게 움직였고 며느리와 그 가족이 계획한 범행을 입증할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경찰서에서 진실을 드러낸 거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사돈 식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형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벌려도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었습니다. 끝난 건 우리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와 사돈 부부였습니다. 형사들 앞에 앉은 사돈 식구들은 형광등 아래서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겁을 먹은 눈빛들이 서로를 흘겨보며 마치 누가 먼저 뒤집었을지 계산하듯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이윽고 입을 연 건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형사님, 우리 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지가 목돈 벌게 해준다길래 솔깃해서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사망보험금 얘기 처음 꺼낸 건 엄마였잖아. 내가 언제 시작하자고 했다고 그래? 이게 지배야. 네가 사위를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고 싶다고 했잖아. 이왕 죽이는 거 보험이라도 여러 개 들어놓으라고 조언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동안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내가 없었으면 당신 병원비며 카드값도 못 냈어. 시끄러워. 지금 우리가 깜빵 갈 판인데 돈 얘기 꺼내서 뭐하냐. 어차피 이제 끝장이야. 아무튼 형사님, 이 모든 일의 주범은 제 딸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실제로 뭘 저지르지도 않았고 무섭고 겁나서 미루기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들은 제 몸 하나라도 더 살아남으려 서로를 향해 책임을 밀어대며 추잡한 진실을 쏟아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며느리는 끝내 제 아들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인간아, 내가 어떤 여잔데 너 같은 평범한 남자랑 살아준 건 줄 알아? 나니까 네 수준에 맞춰 산 거야.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 말이 끝나자 제 속에 눌러뒀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며느리의 뒤통수를 정말로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 저 때린 거예요? 진짜 사람 때린 거냐고요? 그래, 때렸다. 근데 이게 시작이야. 이 못된 기집애야. 내가 너는 오늘 그냥은 못 보낸다. 며느리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형사들이 서둘러 절 말렸습니다. 발을 붙잡혀 제압되면서도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 인간들까지 저 사돈 부부도 같이 패야 한다고! 전부 한패잖아! 하지만 형사들이 양팔을 단단히 잡아 더는 움직일 수 없었고 저는 이를 갈며 눈으로 그들을 찔러댔습니다. 이후 조서가 이어졌고 사돈 식구들은 결국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말만 꺼내놓으면 쏟아지는 범행 동기와 계획들, 실로 치밀했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막내에게 말했죠. 막내야, 드디어 끝이다. 정말 이제야 한숨 좀 쉬겠구나.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이 40이 다 돼가는 놈이 엄마한테 이런 걱정까지 끼치고 내가 너무 못났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못난 게 아니라 착했던 거야. 너는 정말 순하고 맑은 아이야. 그런 네 성품을 그 여자가 악랄하게 이용한 거고 네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판단을 못했던 거지. 번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바람까지 피우는데도 입도 못 대게 만든 거야. 넌 홀렸던 거야.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제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엄마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고 넌 반드시 살아남았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이 이렇게 잘 정리된 건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막내는 며느리와 완전히 이혼했고 끔찍한 사돈 식구들과도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는 제 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았고 고향을 굳이 다시 찾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나들과 둘째도 자주 찾아왔고 용돈도 보내주고 식사도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막내는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상담을 길게 이어가며 마음속 상처를 하나씩 꺼내 정리했고 우울감으로 침잠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막내가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걸 봤습니다. 그 웃음은 딱 어릴 적 여름날 빤스만 입고 자전거 타며 깔깔 웃던 그 막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막내와 저 둘이서 서울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간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던 어느 날 막내가 제게 슬며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걱정이 앞섰죠. 또다시 상처 입을까? 또다시 그 맑은 막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진 않을까?
그래서 가족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들의 아내들까지 다 함께 모여 막내가 만난 여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눈빛을 번득이며 숟가락 하나 드는 모습, 말투 하나, 웃는 얼굴까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잔 다르더군요.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단정하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대하는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막내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그렇게 인정을 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심스러움도 그날 부드럽게 녹아내렸죠.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요? 막내가 42이 되던 해 드디어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제 심장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막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거 알아요. 그 빚 꼭 갚을게요. 저 진짜 이젠 잘 살 거예요. 그래. 네가 잘 살아주는 거 그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래. 네 처자식이랑 오래오래 부디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이 엄마 가슴에 제발 또 대못 박는 일은 없게 해다오. 알겠니? 네, 꼭 지킬게요, 엄마.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아들 좀 안아보세요. 세상에. 어머 어머. 이 녀석 좀 봐. 막내 애기 때랑 똑같네. 눈매며 입술선이 쏙 빼닮았구나. 아이고 우리 손주야. 할미야. 까꿍.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이나 웃다가 또 울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돌고 돌아 우리 가족에게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들 셋을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들 품에 안은 지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삶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자주 얼굴을 비추고 며느리들도 서로 챙기며 살아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자식들을 위해 웃어주는 좋은 어미로 남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